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와진이라는 남자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이자 특수임무단의 대위였다. 그는 실제 전장에 파병을 나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곳을 직접 겪고 돌아온 군인 출신이었으며 그 부대 안에서도 나와진의 전투력은 손에 꼽혔다. 그런 나와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최가윤. 고등학교 교사였고 교육부 장관 최강석의 딸이기도 했다. 최가윤은 자기 반 학생 하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의 참된 선생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다른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손을 놓아버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신만큼은 끝까지 그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나와진과는 정반대였다. 나와진은 사람이랑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늘 생각해온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했다. 말 몇 마디로 사람이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바뀔 계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최가윤이 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최가윤이 그 학생에게 목숨을 잃었다. 날이 덥다는 이유로 학교를 빠져나가려는 그 학생을 막아섰다가 순간 욱한 그 아이가 휘두른 주먹 한 방에 복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조규철이었다. 그놈은 미성년자였기에 사람을 하나 죽여놓고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그놈은 소년교도소로 넘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는데 정작 그 대가라고 돌아온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전장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사람 하나를 지키지 못했고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없었다. 그날 이후 나와진은 무너졌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내가 될 사람이 그토록 믿었던 그 신념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던 그 말. 나와진은 그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강석이 나와진을 찾아와 말했다. 자신의 딸 가윤이를 이렇게 만든 놈, 소년법이니 체벌금지니 믿고 깝치는 애새끼들을 잡아 족치는 조직을 만들 거라고. 최강석은 그 자리에 나와진을 앉히고자 했고 나와진은 저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간의 준비 끝에 결국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법안 아래에서 교육부 장관 직속의 교권보호국이 창립되었다. 감독관에게 학생에 대한 체벌 권한까지 허용하는 전례 없는 조직이었고 나와진은 그 교권보호국의 일기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와진이 처음 맡게 된 사건은 만항고등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박대석이라는 학생이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보였다. 나와진은 학교의 분위기부터 파악하고자 옥상에 올라가 학교 전체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굳이 오래 볼 것도 없었다. 한눈에 봐도 이 학교는 이미 막장이었다. 그런데 그 옥상에는 나와진 말고도 학생이 한 명 더 있었다. 김경민이라는 아이였는데 난간 앞에 선 모양새가 딱 봐도 뛰어내리려는 놈이었다. 그래서 나와진은 김경민에게 말했다. 뛰어내리는 건 내일 하고 일단 교무실이 어딘지 안내 좀 해달라고. 그렇게 김경민을 따라 내려가던 도중 나와진은 물었다. 아까 왜 죽으려고 한 거냐고. 돌아온 사연은 이러했다. 김경민 역시 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른이고 친구들이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할 뿐이라 너무나 괴로운데 방법은 떠오르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딱 봐도 양아치로 보이는 학생 하나가 김경민을 붙잡고 패기 시작했다. 눈앞에 선생이 서 있는데도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나와진은 저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 양아치를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주변으로 다른 학생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대며 찍어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믿는 건지 눈앞에 이놈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얼굴을 들이대며 대들었다. 그래서 나와진은 보란듯이 더 미친듯이 그놈의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자 교감이 달려와 나와진에게 물었다. 대체 누군데 우리 학생을 패고 있느냐고. 나와진은 소속을 밝혔다. 교육부 소속 교권보호국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교장과 교감은 조용히 넘어가자며 대뜸 돈을 들이밀었다. 학생이 하나 죽어 나갔는데도 심지어 그 일이 또 한 번 되풀이되려 하는데도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학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다. 나와진은 그때 확신했다. 이 학교의 진짜 문제는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나와진은 그 돈을 거절하고 곧장 박대석이 속해 있던 문제에 2학년 5반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반에 임시담임을 맡게 되었다. 이 교실의 아이들은 교단에 선생이 서 있는데도 대놓고 개무시를 하며 떠들어댔다.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토록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선제압 삼아 양아치 녀석 하나를 팼다. 그런데 반 분위기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이 반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녀석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류준형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반 아이들에게는 담임의 호통보다 저 녀석의 말 한마디가 더 무서운 듯했다. 게다가 교장과 교감이라는 자들마저 저 애만은 건드리지 말라며 눈치를 봤다.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유를 듣자 하니 류준형은 국회의원 류광필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저 자식이 왜 저렇게 기세등등한지를. 그리고 이 학교를 누르고 있는 건 선생이 아니라 류준형이라는 이름 그 자체라는 것도. 그래서 나와지는 모두가 보는 그 앞에서 류준형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심시간 학교의 모든 교사를 불러모아 선언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는 교권보호국 지도 기간 동안 예전처럼 체벌이 가능하다고. 만약 그로 인해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부 교권보호국에서 지겠다고. 그렇게 선생들에게 다시 힘이 생기자 학생들은 일시적으로나마 통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경민은 여전히 두려워했다. 나와진이 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 괴롭힘은 다시 시작될 텐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던 그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학생 하나가 나와진을 찾아와 다짜고짜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얘기나 들어보려던 그 순간 그 녀석이 칼로 나와진의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건 이 녀석이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시킨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와진은 찔린 옆구리를 붙잡은 채로 침착하게 누가 시켰냐고 물었다. 그 애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도 분명 대석이처럼 될 거라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사연은 이러했다. 생을 마감한 박대석 역시 처음엔 류준형에게 반항을 시도했던 아이였다. 그런데 그 즉시 학교의 전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때도 선생이고 친구고 모두가 그저 방관할 뿐이었고 결국 박대석은 그 고통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이 학교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 류준형이 있었다. 문제는 류준형을 아무리 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저 녀석이 겁없이 굴 수 있는 건 제 주먹이 세서가 아니라 뒤에 아버지가 서 있기 때문이었으니까. 그러니 무너뜨려야 할 것은 류준형이 아니라 그 녀석의 아버지 류광필이었다. 그래서 나와진은 교권보호국의 수장이자 교육부 장관인 최강석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최강석은 국회의원 류광필의 성추문과 뇌물수수 정황을 언론에 터뜨려 버렸다. 결국 류광필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의원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무너지자 그 힘으로 학교의 왕 노릇을 하던 류준형의 처지도 자연스럽게 뒤집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아이들에게 이번엔 류준형이 역으로 전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동안 류준형이 저질러온 악행이 담긴 영상들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뉴스 보도로까지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류준형을 비롯해 박대석을 괴롭혔던 일진들이 전원 긴급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항고등학교에서의 교권보호국 첫 업무를 마무리 지은 뒤 세상은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언론은 연일 교권보호국을 두들겼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때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시대를 거스르는 조직이라고 말이다. 나와진 역시 이 상황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와진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인지 긴가민가 했다. 이것이 진정 가윤이의 복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윤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무감에서인지 정작 자기 자신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을 아는 채 나와진은 두 번째 업무를 받아들였다. 다음 지도 학교는 구은하이테코라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제보가 아니라 그 학교의 교장이 직접 교권보호국에 지도를 요청해온 경우였다. 한 학교의 교장이 제 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정도라면 이미 학교 안에서 선생이 손 쓸 수 있는 선은 진작 넘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확인할 수 있었다. 복도 한복판에서 애들이 대놓고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었으니까. 교장실로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은 이러했다. 이 학교에는 전기과와 자동차과 두 개의 과가 있는데 이 두 과가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이는 탓에 학교가 매일같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했다. 원래부터 이 정도로 막장인 학교는 아니었는데 판을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놈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놈의 이름은 장권혁, 이 학교의 짱이라 했다. 학교도 저 녀석만 없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여겨 무기한 정학을 먹여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미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굳어져 버려서 이제 와서는 늦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와지는 오히려 그 정학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근원을 치워놓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이 학교가 이 꼴이 된 이유가 장권혁이라면 결국 그놈이 학교 안에 있어야 잡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와지는 두과 학생들을 전부 강당에 불러보았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놈들이라면 그보다 위에 있는 상대를 한번 보여주면 될 일이었다. 교권보호국에서 나왔다고 소속을 밝혔음에도 이 학교의 학생들은 겁도 없이 나와진에게 덤벼들었다. 그래서 나와진은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을 전부 제압해버렸다. 그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눌러놓은 뒤 나와진은 아이들에게 선언했다.
학교는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지 쌈박질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 앞으로 이 학교에서의 대우는 오직 시험 점수에 따라 정해질 거라고 말이다. 학급 서열이 오로지 성적으로 정해지자 그동안 주먹으로 위에 서 있던 양아치들은 그 판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부 나와진의 통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양아치들의 반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와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 역시 자신이 이곳에 있을 때만 지켜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로 이 학교를 잡으려면 이 학교의 짱이라 불리는 장권혁을 잡아야 했다. 그리고 나와진의 요청대로 정학이 풀리자 장권혁은 곧장 학교로 찾아왔다. 장권혁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을 전부 깨버렸고 나아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까지 하나씩 먹어치운 놈이라 했다. 실제로 주먹을 맞대어 보니 고3치고는 확실히 힘이 센 놈이긴 했다. 다만 그뿐이었다. 나와진 앞에서 장권혁은 그저 덩치만 큰 애일 뿐이었다. 이 학교의 짱이라 한들 애초에 상대가 될 수 있는 급이 아니었다. 그렇게 장권혁까지 제압하고 나자 학교 분위기는 그제야 조금씩 학교다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권혁이 교권보호국에 제압당했다는 소문이 지역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장권혁에게 앙금을 품고 있던 주변 학교 놈들이 조폭까지 고용해 장권혁을 찾아가 덮쳤다. 이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상대는 학생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굳이 나와진이 나설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지도 기간 중인 학교의 학생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와진은 그 자리에 뛰어들어 장권혁을 죽이려 들던 조폭들을 남김없이 제압해버렸다. 그리고 나와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장권혁에게 말했다. 네가 오늘 당한 이 짓이 지금까지 네가 다른 애들에게 해온 짓이라고. 타고난 피지컬로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부셔서 굴욕을 주고 제멋대로 서열을 나눠 남의 자존감을 짓밟는 일. 장권혁이 3년 내내 학교 아이들에게 해온 게 정확히 그것이었다. 다만 그동안은 자신이 맞는 쪽에 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이었다. 그 말이 와닿았는지 장권혁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학교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나와진의 예상이 빗나갔다. 힘으로 눌러놓은 것은 손을 떼는 순간 되돌아오기 마련이었지만 장권혁이 스스로 달라지자 구은아이 태꼬는 서서히 확실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구은아이 태꼬 일을 마무리 짓고 복귀했지만 교권보호국에는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전국에서 지도 요청과 제보가 밀려들고 있었고 감독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그래서 교권국은 새로운 인원을 뽑기로 했고 새로운 인물은 바로 과거 나와진과 함께 군복무를 했던 이말림 중사였다. 이말림 중사는 군에서부터도 실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험해볼 필요가 없었다. 세 번째 지도학교는 소연여자고등학교였다. 여고인 만큼 나와진은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이말림이 수행하는 편이 훨씬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말림을 문제에 반해 교생 실습생으로 위장 배정시켰다. 그리고 나와진 본인은 경찰서로 향했다. 이 학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사건의 조사 영상부터 확인하고자 했다. 들어보니 사정은 이러했다. 문제의 이 학년 4반은 원래 고영수라는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의 한 학생이 흡연 문제로 면담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영수 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그 신고로 인해 고영수는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는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충분한 확인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뿐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일이 사실인 것처럼 그를 바라봤고 결국 이 사건은 고영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후 확인된 조사 영상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고에 관여했던 학생들이 당시 일을 그저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뒤였지만 영상 속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간 이말림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나와진이 경찰서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예리를 필두로 한 이 학년 4반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정도는 이미 도를 넘어서 있다고 했다. 일부러 화분을 떨어뜨려 겁을 준다거나 교생을 반긴다며 준비한 케이크 속에 면도칼 같은 것을 심어놓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고영수의 후임으로 들어온 담임 정선영마저 아이들에게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와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묻자 이말림에게서 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여왕처럼 군림하던 한예리가 대들 때마다 그 대가를 한예리 개인이 아니라 이 학년 전체가 치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반응은 금세 나타났다고 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한예리를 탓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예리가 가지고 있던 힘은 애초에 제 주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떠받쳐주는 데서 나온 것이었기에 그 받침이 사라지자 여왕의 위상은 그대로 땅으로 추락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예리가 교권보호국에게 당한 굴욕과 수치심, 그 모든 분노가 이말림이 아니라 고영수의 후임인 담임 정선영에게로 뻗쳤다는 것이었다.
한예리는 교권보호국을 부른 사람이 정선영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말님이 제때 도착해 그 일을 막아낼 수는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정선영의 증언으로 한예리의 가택 침입과 협박 사실, 그리고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 왕따를 주도해온 사실이 전부 경찰에게 전달되었다. 여기에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 그리고 한예리의 휴대폰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까지 더해지면서 고영수가 한예리의 무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한예리는 고영수에 대한 무고, 교사 왕따 주도, 학교폭력 주도, 가택 침입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지게 되었다. 한예리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조금 더 파고들어 보니 한예리는 중학교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했다. 외고를 목표로 하던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교사 하나를 만나고 난 뒤부터 지금처럼 교사라는 존재 자체를 증오하게 되었다고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예리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와진에게 걸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아이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어른이 매번 뒤에 서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와진은 그 당사자가 있다는 학교로 향했다. 충명고등학교. 그리고 그 교사의 이름은 천상열이었다. 천상열이라는 자를 처음 마주한 순간 나와진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 다만 그자가 학생들을 대하는 말투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에게서만 나오는 종류의 말투였다. 그리고 천상열의 반으로 함께 들어갔을 때 교실에서는 학생들끼리 싸움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딱 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었다. 맡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최현웅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상대편이었다. 최현웅의 할아버지를 두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했고 그걸 참지 못한 최현웅이 손을 댄 것이었다. 그런데 천상열은 그 이유 따위는 아예 따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맡고 있던 최현웅에게만 사과를 요구했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라고 했다. 나와진이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최현웅의 주먹을 쥐어준 뒤 그 자리에서 선생을 때리게 했다. 최현웅은 전 교에서 3, 4등을 오가는 우등생이었다. 그런데 천상열이 그 아이를 찍은 이유라는 게 어이가 없었다. 집안이 어렵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최현웅은 부모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진은 천상열이 학생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 학생들을 뒤따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 아이들이 최현웅의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와진은 곧장 그 애들을 제압한 뒤 물었다. 천상열이 대체 뭘 제안했길래 이딴 짓까지 한 거냐고. 그러자 아이들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 이번 중간고사 답지가 들어있다고 했다. 그제야 그림이 그려졌다. 딱 봐도 최현웅의 성적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사이즈를 보아하니 문제가 생겨도 학교에 따지고 들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골라 내신 등급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학생들을 올려주려는 수작이었다. 애초에 천상열이 최현웅을 찍은 이유가 그것이었다. 만만해서. 밟아도 아무도 대신 나서주지 않을 아이라서. 증거는 이미 손에 있었다. 이대로 경찰에 넘기면 천상열의 교직 인생은 거기서 끝날 것이었다. 그런데 나와진은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넘기면 이 사건은 그저 시험 문제 유출로 정리될 것이었다. 하지만 저놈이 실제로 한 짓은 그게 아니었다. 아이 하나를 골라 3년을 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아이의 하나뿐인 가족까지 건드렸다. 그래서 나와진은 전례 없는 방식을 꺼내 들었다. 교권보호국의 권한으로 교단에 서 있던 천상열에게 과제를 하나 부여한 것이다. 자신이 짓밟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것. 일주일 안에 해내지 못하면 면직 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최현웅은 천상열이 무슨 짓을 하든 용서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천상열은 밤중에 최현웅의 집을 찾아가 거래를 제안했다. 중간고사의 모든 시험 문제를 미리 건네주겠다고. 앞으로의 내신과 생활기록부,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필요한 것은 전부 챙겨주겠다고. 그러니 자신을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최현웅은 그마저도 거절했다. 그러자 천상열은 억지로라도 지장을 찍게 하려 들었다. 이 역시 나와진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천상열을 패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든 학교를 떠나는 상황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사정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있고 자신 역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받을 상처는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받아온 다른 아이의 마음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나와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최현웅과의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번에는 또 다른 학생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한예리였다. 한예리 역시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였다. 다만 그 한을 풀어주면 조금이라도 한예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고영수 선생에게 죄송한 마음 하나쯤은 갖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나와진의 바람이었다. 한예리는 천상열에게 그동안 쌓인 것을 전부 쏟아냈다.
그러다 결국 돌을 집어들었다. 나와지는 그 아이를 힘으로 말리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제 인생 알아서 말아먹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고. 저런 인간 하나 때문에 네 인생까지 끝장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고. 한예리의 손이 멈춘 것은 그때였다. 그리고 나와지는 그 아이에게 한마디를 더 얹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고영수 선생의 유가족에게 죽기 살기로 용서를 빌어보라고. 그렇게 이 일을 계기로 천상열이 그동안 저질러온 짓들이 전부 드러났다. 내신 조작을 위한 시험 문제 유출, 수행평가 차별, 가정형 편의, 어려운 학생을 압박해 고의로 성적을 떨어뜨리는 행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비리 행각이었다. 그렇게 천상열은 잡혀갔다. 그리고 한예리는 이 일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충명고등학교의 일이 마무리된 후 나와지는 다음 제보를 처리하러 가던 도중이었다. 그러다 길에서 우연히 학생으로 보이는 놈들이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놈들을 쫓기 시작했다. 그놈들은 신호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위협해가며 공격적으로 운전을 했다. 결국 나와지는 이말님과 함께 그 녀석들을 붙잡았다. 그런데 잡고 보니 그 녀석들은 아직 중학교 2학년들이었다. 즉 경찰서에 넘겨봐야 곧바로 풀려나는 촉법 소년들이라는 소리였다. 그런데 붙잡힌 놈들의 얼굴에는 겁이라는 게 없었다. 애초에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촉법 소년이었기에 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법이 아닌 것으로 가르쳐야 했다. 그래서 나와지는 이 애들이 다니는 현진 중학교로 직접 향했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자기 주변의 또래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나이대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었다. 그래서 나와지는 이 애들이 저지른 짓을 그대로 적어 몸에 걸치게 한 뒤 전교생이 전부 보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 애들에게는 무사히 수치심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 학교에는 그보다 더한 놈들이 있었다. 바로 민지웅이라는 놈과 그놈의 패거리였다. 하루는 이놈들이 문을 닫은 편의점을 털다가 걸려 경찰서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나와지는 훈계라도 하려고 그 애들이 잡혀간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이 애들 역시 자신들은 잡혀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었다. 죄를 지어놓고도 반성은커녕 그 짓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떠들어대는 얼굴이었다. 그러다 나와진에게는 칼까지 휘두르며 위협해댔다.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도 고작 15도 채 되지 않은 놈들이었다. 나이에 맞지 않는 막장 중에 막장이었다. 그래서 나와진은 일단 이 애들을 힘으로 제압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애들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것을 직접 보여주면 될 일이라고. 그렇게 나와지는 이 애들을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로 보냈다. 그곳은 이 녀석들의 또래 중에서도 가장 악질만 모여있는 곳이었다. 바깥에서는 법이 이 애들을 지켜줬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 애들을 지켜주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면 그곳이야말로 이 애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심어줄 수 있는 자리였다. 생각은 적중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지웅과 그 패거리는 그곳에 있는 놈들에게 하나씩 제압당하기 시작했다. 민지웅은 나와진을 보자마자 여기서 꺼내달라며 애걸복걸했다. 굳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 표정만 봐도 그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와진은 민지웅에게 그동안 저질러온 짓들을 하나씩 되짚게 하며 스스로 반성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나와진은 민지웅에게 경고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놈들이 곧 내 미래나 다름없다고. 여기 있는 놈들도 소년법을 운운하며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소년원을 밥 먹듯 드나들던 놈들이었다고. 그러니 지금처럼 살다 보면 네가 이곳에 제 발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그러니 이 안에서 느낀 것들을 잘 새겨두고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그렇게 민지웅 패거리는 그곳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와진에게는 이곳에서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있었다. 이 소년교도소에는 조규철이라는 놈이 있었다. 바로 나와진의 아내인 최가윤을 죽인 그 놈이었다. 혹시라도 그놈이 그때 그 사건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와진은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조규철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죄책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그때 그 일을 제 업적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다. 심지어 그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억해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나와지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죽이고 싶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인 놈이 눈앞에 앉아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일을 두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와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주먹을 쥐는 것뿐이었다. 충명고에서 천상열을 붙잡아두고 나와진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 법이 매기는 죗값과 당한 사람이 실제로 짊어지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다는 것. 그 간격의 가장 밑바닥이 바로 여기였다. 법은 끝끝내 가해자의 편이었다. 그래서 나와진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교권보호국의 일에 이전보다 더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최가윤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막아서는 것이었다.